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김인준입니다. 잘 나가던 증시에 돌발 변수가 생겼죠.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인데요. 이로 인해서 금요일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어요. 일단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군사시설, 공습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이란의 핵무기 생산 임박에 따른 부분이죠. 이란이 그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구실로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온 친이란 무장 세력들도 이란을 통해서 어떤 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치적 위기 타파 수단이다 라고 나오는 시각들도 있어요.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 그리고 경제 침체, 이런 부분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전쟁 분위기로 극복해 보려 한다 라는 이러한 논리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습 관련 이유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니 또는 전면전이니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란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는 전면전이라는 장기 전쟁 능력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이란 같은 경우는 큰 소리는 많이 쳐왔어요. 큰 소리는 많이 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 수단은 탄도미사일하고 드론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보복 공격을 했잖아요. 드론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수백 발을 쐈다 이러는데 일부 피해 줬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제 아이언돔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 격추가 되면서 그 피해는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이라크도 후세인 때 큰 소리를 엄청 쳤죠. 그죠? 큰 소리를 엄청 쳤지만은 나중에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보니까 걸프전 해보니까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란도 큰 소리는 많이 쳐왔지만은 실질적인 군사력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기지 등을 공습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력이 이제 급격히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해가지고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주요 군사 인사가 사망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저명한 핵 관련 과학자들 여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은 보복을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이 대항을 길게 해 나갈 만큼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란의 이러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따른 어떤 전제 조건은 있어요. 첫 번째는 핵 권리 보장인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란이 미국하고 이게 오바마 때인가요? 핵 협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저농도 우라늄의 생산은 일단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 핵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그 진행이 해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저농도 우라늄 생산도 인정을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핵협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공습이 있었던 건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저농도 우라늄 생산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보복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꼬리를 내린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래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당장 나서기는 쉽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당장 무슨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니 뭐 전면전이니 이런 오바를 떠는 이런 주말에 나왔던 이런 얘기들, 이런 부분만 갖고 있었다면은 월요일 한국 증시가 좀 더 불안정했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더라도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전제 조건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사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왜 전면전으로 가기가 어렵냐면은 전면전으로 가려면은 아시다시피 지상군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 사이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리아,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가운데 껴있는데 지상군을 어떻게 투입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전면전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서로 공습, 뭐 미사일, 드론 이런 거 주고받기, 이런 공방전을 끌어줄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태가 빨리 끝나려면은 미국의 중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하고의 어떤 핵 협상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란의 힘이 좀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협보다는 당장은 좀 중재보다는 방관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말만 톡톡 던지는 거죠. 야, 이란 니들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망가지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하고 빨리 협상해서 빨리 해라. 안 그럼 니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말만 툭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면서. 그죠? 그래서 물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갈등과 이런 과정이 오래 가고 여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유가가 이제 인플레이션 전 미치는 영향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은 당장은 그렇다 이거예요. 당장은.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경제적인 타격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사태 당장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증시가 말이죠. 증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냐. 일단 금요일은 한국 증시도 빠지고 미국 증시도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은 증시가 그럼 계속 빠지는 거냐. 한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금요일 이전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기조를 갖고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조정을 금요일날 맞이했던 건데 결국 이 증시가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대해서 일단 둔감해지는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악재가 뭐 뜻밖의 악재면 갑자기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악재에 계속 둔감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지를 잡고 또 반등도 시도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논리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타이밍이 있죠. 이런 타이밍에서 1차적인 지지와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물론 뭐 분쟁 타협이나 뭐 중재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금요일에 조정 전에는 중요한 어떤 기준점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저항을 받고 나서 쭉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주봉상으로도 우주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위로는 저 매물 공방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매물과 충돌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사실 매물과 충돌이 나타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쭉 올라가면서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일단 워낙 기조가 세다 보니까 그냥 목요일까지도 그냥 올라가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약간 뭔가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다 위치에서 마침 중동 그 문제가 터지면서 일단 조정이 나온 거죠. 요 자리가 얼마냐면은 2496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는 2월 고점입니다. 2월 고점. 여기 위로 이제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금요일에 그게 나오면서 윗고 밀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782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스피 지수 2496포인트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782포인트. 자, 여기를 놓고 일단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월요일 날 1496포인트와 782포인트를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주더라.
회복해서 다시 지지로 전환하더라.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목요일까지 어떤 상승 기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2496포인트와 782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매물 소화가 필요했던 자리에서 중동의 이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일단 아래쪽으로 매물 소화와 어떤 조정 눌림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단기적인 부분입니다만은 또 1496과 782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놓고 볼 때 주봉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주봉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 적산병입니다. 양봉 3개 만들었죠.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적산병이에요.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적산병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적산병이라는 거는 적산병을 만들고 나서 조정 눌림이 나타나면 다시 어디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대반등 시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조정으로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적산병, 주봉 적산병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지점을 체크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해요. 주봉 적산병 고려할 때 1차 코스피 지수는 822포인트, 코스닥은 767포인트가 1차예요. 1차 지지선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벌써 1차 지지선에 와 있어요. 그리고 2차 지지는 이제 코스피가 2765포인트, 코스닥은 755포인트입니다. 주봉 적산병만 고려한다면 1차 지지나 2차 지지 중에 하나에서 지지가 되면서 대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염두해서 이번 주 체크를 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인데 일단 결론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단기간 내 끝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도 당장은 좀 방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극적으로 타협이 되고 뭐 중재가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당장은 입으로만 개입을 자꾸 하겠지만은 사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좀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증시의 영향력은 중동 사태가 좀 증시가 좀 둔감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지와 대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태가 바로 해결되고 이러기보다는 둔감해지는 시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해결 실마리를 찾는 자리에도 또 어떤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수는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갈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크게 가서 이러한 중동발 어떤 위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조정이 나타날 경우 이게 과연 위기냐 기회냐 이거예요. 위기냐 기회냐. 중동발 돌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까지의 국내 증시에 있어가고 기대됐던 부분은 해외적인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신정부 효과와 함께 상법 개정, 또 추경 예산, 증시의 근본적인 어떤 저평가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좀 어찌 보면 해외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조정과 어떤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적인 이러한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에 이런 중동발 위기라는 요 부분만 갖고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 조정은 위기라기보다는 다시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좀 짧게 6월 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모멘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6월 25일입니다. 6.25인데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어떤 그 향후의 어떤 모멘트 또는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코멘트 이런 부분이 6월 25일에 일단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날 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편입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바람이 나올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요 신정부 효과에다가 이 부분까지 맞물려 가지고 또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는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해 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 중동발기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근데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아까 말했던 지지의 자리에서 또 둔감해지는 자리든 뭐든 여기도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대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올라갔던 위치에서 중동발 부분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질 듯 하다가 다시 버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버텨도 일단 금요일날 코스피나 코스닥이 음봉을 맞았고 또 중동발 이 불안감이 아직 유지되기 때문에 대반등을 해도 이게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소화를 한다면 이거보단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소위 말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면요. 여기에서 다 물리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매물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게 조금 떨어지고 또 다시 버텨나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다른 매물 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위기보다는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어디에서 그 기회가 어디에서 언제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어디에서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번 조정 위기가 아니라 다시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앞에 이제 지난 수요일날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한국 증시는 3,0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신정부가 이제 5,000포인트 간다고 했으니까 3,000포인트 넘어서 4,000포인트로 가는 신용이라도 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무방에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못 올라갔던 이유를 보면 외국인들이 파생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자꾸 가두리 시킨다. 근데 그때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몇 개 가지고 올리고 싶으면 그런 종목들 사서 주가 상승시켜서 지수 올려버리고 다시 또 빼고 싶으면 그런 종목들 막 팔아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거 또 빼가지고 하락시켜가지고 지수 빼버리고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계속 어느 선에서 못 올라가고 맨날 2,000포인트에도 머물고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맨날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고 못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답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원인을 짚어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과거의 정권은 신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지수 3천 간에 4천 간에 어쩌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던 게 뭐냐면 어떤 실질적으로 그러한 저평가나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한 내면의 기반, 어떤 제도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지수가 얼마 간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경제 살릴게, 내수 살릴게, 그래서 증시는 몇천 포인트 갈 거야. 단순히 이거거든요. 근데 경제를 살리나? 못 살리지. 내수 경기를 살려요? 못 살리지. 말만 그러지. 그러니까 증시가 안 가죠. 근데 이번에는 왜 제가 이거를 현재 대통령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빠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던 근본적인 이유 PBR 0.1, 0.2 PER 1, 2, 3, 4, 5 맨날 이러는데 맨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관리도 안 되고 막 무거워가지고 막 한번 올라가려면 진짜 막 한 달 내내 걸려서 한 5% 올라갈까 말까. 그거 빠질 때는 10% 금방 빠져버려. 그죠? 한국 그렇게 무겁게 움직이면서 그런 난리를 치는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예전에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S 또는 하이마트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미칩니다. 미쳐요. 한번 예전에 한번 해보면 1% 한번 올라가려면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1% 올라가려면. 근데 빠질 때는요. 눈 깜짝할 때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한 1년 지나도 그냥 그 박스에 있어요. 그냥. 얼마나 지루한지.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종목 한 전씩 매매해보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종목 매매 안 한다. 다시는 이 종목 추천 안 한다.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부지기수인데 한국 증시가 저평가 탈피하고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겨우 올라가 봐야 삼성전자 하나 올려갖고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진짜 못 올라가고 저평가가 돼 있는데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많은 종목들에도 저평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가야만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탈피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그 무겁던 지주사 종목들, 한화니, GS니, LG니, CJ니, 뭐 삼양홀딩스니, 뭐 이런 종목들, 금융주들, 증권이니, 뭐 보험이니 다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그죠? 다 급등했잖아요. 뭐 상법 개정이든 뭐 신정부 출범이든 이런 기반에서 다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진짜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갔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런 종목들이 빌빌대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한국 증시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6월이잖아요. 6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증시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주도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하반기 주도주는 6월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드러내는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6월에 새로 강하게 뜨는 시세. 또 하나는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 대반등 시 강하게 상승하는 시세.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 주춤했다가 다시 지수가 조금 대반등하거나 할 때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6월에. 또 세 번째는 지수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 제가 이제 우리 유료방해 분들하고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바로 이 한전기술, 필옵틱스, 한전기술, 그리고 필옵틱스,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이런 종목들 유료방에서 최근 매매를 했는데, 필옵틱스도 이거 지난주에 샀죠. 며칠 전에 사가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금요일날 중동발 그 악재로 지수가 빠졌는데도 한전기술과 필옵틱스, HD, 현대, 마린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수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 이게 세 번째예요. 다시 한번 6월에 새롭게 강하게 뜨는 시세. 지수가 대반등할 때 강하게 상승하는 시세. 반등이 아니라 강하게. 세 번째, 지수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 일단 이러한 세 가지 축에서는 종목들을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잘 봐야 돼요. 이 중에 하반기 주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존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과 방산과 원전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기존 주도주. 제가 앞선 무방에서는 이제 조선주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라고 했고, 방산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라고 했었죠. 방산도 뭐 금요일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뭐 원전도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뭐 그렇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얘들이 또 하반기 주도주다라고 보기도 그래요. 상반기엔 주도주가 맞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물론 미국도 뭐 대형 원전 짓는다고 하고, 독일하고 뭐 이런 유럽 쪽에서도 다시 원전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체코하고 이제 원전 본계약도 체결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상승 파동에 대해서도 일단 수요일날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5파동, 이 하나의 이렇게 파동으로 보면 5파동마디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의 고점 징후에서는 약간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5파동 고점에서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원전주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주의점이 될 거냐,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다가 다른 원전 관련주로 주도주가 넘어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처럼 말이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원전 내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되는 거냐, 아니면 원전주 전반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5파동 끝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 그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 주도주는 이러한 마인드로 일단 가되, 기존 주도주는 상반기 주도주니까 하반기 주도주다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럼 어떤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일단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그리고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무료방 분들에게도 보여드렸죠. 실제 우리가 솔트룩스 유료방에서 매매했던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솔트룩스. 그것도 매수도 여기서 있었죠. 여기서 요 날입니다. 요 날.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 떴는데요. 그리고 이런 플리토 이런 종목은 제가 고수의 전체 첫 번째 출연에서 5월 12일 날 소개를 해드렸죠.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 지금 붕 떴죠. 이것도 소개했죠. 제가 고수회전에서 한글과 컴퓨터하고 플리토 두 종목 소개했죠. AI 소프트웨어의 이런 급등이 그냥 우연히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우연히 나오는 거냐. 미국에서 이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주였죠. 주도주였죠. 그러면서 이제 HBM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때가 있었었죠. 나중에 다시 또 막 조정받고 막 이랬지만은 오를 때가 있었죠. 막 강세 보일 때가 있었죠. 그게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일 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이 미국 증시에서 새로운 엔비디아 후속의 주도주로서의 어떤 부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볼 때 몇몇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에다. 팔란티에. 그래서 제가 팔란티에 대해서 1회 고수회전 때 5월 12일 날 설명을 드렸었죠. 팔란티에는 이제 고객 현장과 밀착된 이런 차별화된 고객 현장에 직접 당사의 기술자들을 파견시켜가지고 아예 밀착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강점, 왜 이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이 팔란티에가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후속으로 새로운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또 100조 투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못 올랐을 때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놓으니까 이게 다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쪽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조정이 나오면 또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보안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요. 좀 뜨는 모습도 있었죠. K사인,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또 STO, 토큰 증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부각되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 뜨잖아요. 그죠? 또 다날, 이런 종목도 뜨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이렇게 뜨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중에서 하반기 주도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웹툰, 이번 신정부가 또 이런 문화 콘텐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웹툰 이런 쪽도 또 기대십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미톤 상한가 행진인데,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상법 개정 수혜주, 저 PBR이니 지주사 관련주 이런 종목들, 저 PBR이나 지주사 관련주 쪽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좀 선별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정이 나올 경우 여전히 그냥 끝나진 않는다. 금융주, 지주사 이런 쪽.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각된 건 아니지만은 상용화 시점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놓고 볼 때는 유리기판 쪽, 또 반도체 쪽, 이런 쪽도 하반기에 또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이 안에서 뭔가 하반기에 주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신재생 에너지도 있죠. 현재 정부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있죠.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 대명에너지, 다 이렇게 뜨잖아요. 코미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K 이터닉스 이런 것도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쪽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6월에 부각되는 쪽,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6월에 새로 강하게 뜨는 시세, 지수 대반등할 때 이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지수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종목,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쪽에서 하반기 주도 시세의 어떤 축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위기에서 기회를 우리가 다시 또 찾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관건은 언제 어떤 종목으로죠. 예, 리얼 김윤준하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 일단 중동 쪽 상황 좀 살펴봤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 볼 지수의 어떤 포인트 위치 체크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이 위기냐 아니냐, 기회냐 이런 부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왜 3,000포인트를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느냐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의견을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시세 체크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 매매에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